네, YTN 뉴스라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이슈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주민센터 갔다가 불편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겠습니다. 예, 행정망이 먹통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뭐 대통령 사과는 당연하고요. 행안부 장관의 책임 있는 뭔가 이 답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요, 작년에 카카오톡이 그 데이터 센터 화재로 먹통이 됐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 이틀 카카오를 비난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카카오 대표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으로 볼 때 이번에 이 행정망 먹통 그리고 이제 민원 발급 중단은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가 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당시 좀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이 전쟁 같은 비상시기에 카카오톡 먹통되면 어떡하냐? 카카오톡 국가기관이 쓰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관 통신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카카오톡을 비난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보다 엄격한 잣대로 정부에 들이대야 된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민간업체 통신망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아니 이거 정부 행정망이 이렇게 먹통이 됐으면 더 엄중하게 보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네, 우선은 뭐 오늘 오전 9시부터 지금 시간부터 이제 정상화된다고 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엄중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정부 24 이용하실 때 와, 우리나라 정말 선진국이구나. 이렇게 다 국민의 정보를 안내해 주다니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피해를 보시고 또 행정상의 미스가 있었던 점은 원인을 밝히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하고 장관 경질해라 이렇게 강하게 나오시는 거는 저는 좀 과거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해요. 지금은 이제 정부 행정망을 이용하시는 그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으셨지만 2년 전 여름이었어요. 그 코로나 백신 예약 때 이 백신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이때는 온 국민이 밤새서 백신 맞으려고 예약하고 백신 맞지 못하면은 식당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먹통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나 어떡하나 봤더니 경로에서 질타를 했다고 했어요. 대통령이 경로에서 질타하고 그리고 장관이 사과하고 그런 형태로 왔는데 좀 그런 것들을 되돌아봐서 이제 대통령의 역할과 장관과 실무자들의 역할 좀 한번 나눠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대통령 사과라고 하는데 네. 아니 문재인 정부 때 돌아봐라 이런 지적이거든요. 네, 그때 뭐 이번에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고가 터졌을 때 대통령 해외 순방 가셨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외국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상민 장관이 해외 출장을 왜 갔냐? 이 디지털 정부 홍보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기껏 기구를 했는데 뭐 총리께서 뭐 사과 비슷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대통령과 이 담당 주무부처인 장관의 뭔가 뭐 말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9시부터 또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9시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오늘 이제 영국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서 출국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에이펙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이거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만난 게 아니라 못 만난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이 해외 순방이 왜 중요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중국을 못 만났으면은 못 만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일본은 다 중국 시진핑 주석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8월 달에 뭐 캠프 데이비드 무슨 뭐 그 정상회담 하면서 어쨌든 한미일이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한국이 사실상 미국의 행동대장처럼 북한과 뭐 중국, 러시아 이렇게 막 굉장히 비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랑 중국이 다시 이제 화해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일본도 다시 이제 중국이랑 뭔가 이 화해 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중국 안 만나고 뭐 한 거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이 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와 함께 지금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 지금 해외 순방 예산으로 대통령이 평균보다 박근혜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의 평균 예산보다 거의 3배 정도까지 예산을 더 쓰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 그렇게 이제 뭐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동시에 또 해외 순방 너무 잦은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로 뭐 중국과의 관계가 요원하거나 지금 어떤 현안상에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미국과 일본의 너무 외교가 편중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편중됐다고 한 거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미일 외교가 등한시됐고 후순위로 처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원하기 위한 어떤 균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회담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은 또 회담에서 그 여의치 않은 환경과 이런 부분에서 뭐 몇 분 만에 끝났다고 하면 그것 또한 또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26일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중일 3국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또 이제 정상 간에 만나야 할 이유와 의제들이 나눠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의 그 해외 순방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지적하고 또 뭐 진보당도 깎아야 할 것은 예산이 아니라 대통령 해외 순방비다 뭐 이런 마타도로 가는데요. 지금 대통령에게는 내치와 외치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데 지금 같은 국제 정세가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고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이지하고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뛰시는 대통령에게 힘은 되지 못할 망정 예산 깎겠다라고 하는 겁박은 이거는 국익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빈 곳을 채울 수 있을지 이제 주목하는 그런 시선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 등 지금 중요한 그러니까 해외 홍보를 위해서 중요한 그런 업무가 있는데 이거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예산 깎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네, 근데 뭐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가가지고 성과가 좋다면야 사실은 뭐 돈이 문제가 아닐 텐데 그 성과가 약간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해외 나가실 때마다 뭐 몇 조 기업 투자 유치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중복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캐나다 기업에서 뭐 투자 뭐 1조어치 투자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랑 이미 투자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사항을 대통령 순방에 맞춰가지고 이거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좀 이야기 드릴 게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약간 조금 동선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이틀 만에 다시 또 영국, 프랑스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선을 약간 조금 효율적으로 짤 수가 없나. 아예 나가실 때 한 번에 나가셔가지고 해외 순방을 한 번에 돌던지 들어오셨다가 다시 또 나가시고 그리고 또 12월 달에 또 나가신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월 1회 이제 항상 해외에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죠. 동선을 좀 효율적으로 짤 수는 없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지금 나가셔서 코피 흘리고 하실 정도인데 뭐 더없이 좋겠지만은 그래도 저희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영부인에게 전용기는 내주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예, 애들러서 또 비판하고 그러니까요. 뭐 영부인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이번에 저는 눈에 띈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께서 미국에 가셔가지고 블랙핑크 로제를 만났어요. 계속 뭐 연예인들 만나고 뭐 지난번에는 유럽 가서는 무슨 명품 숍에 들렸다 쇼핑했냐 안 했냐 막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도 또 같이 순방에 동행한다고 하는데 왜 가시는 건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혹시 반론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부분의 외가 함께하는 것들은 그 국가에 대한 그리고 그 지도자에 대한 예우의 차원이죠.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난번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회에서 급격하게 예산 통과시켜주고 했던 그런 무리한 외교와 정말 쇼핑하듯이 해외 순방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절제되고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외교의 순간에 그 현장으로 가시는 거지 이것은 폄하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뭐 한 가지만 알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 전용기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한테도 내어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필요할 때
뭐 타고 가라 뭐 이런 거죠. 이러면 한 번 더 얘기하고 가야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김준표 국회의장께 전용기 내어드리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국회 사정으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른 당이어도 내어드리고 하는 것들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순방과 관련된 얘기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지금 국내 정치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많이 있어서요. 이 얘기 해봐야겠습니다. 요즘에 국민의힘 상황이 참 재밌어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에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습니다. 아니 근데 시민들이 많이 몰려서 사진 찍고 사인해주고 이러다가 기차표도 3시간 미뤘다. 요 얘기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치 지도자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양김 시대에는 이제 김영삼, 김대중 같은 좀 선구자 타입,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민주투사 타입, 나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 이런 타입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좀 자수성가한 흑수저의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정치 지도자에게 바라셨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그냥 검증된 능력, 그리고 얼마나 세련되게 소통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그런 면에서 참 많은 국민들께 어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예. 하나가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매스컴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야당 의원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설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나면 또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법무부 공식 일정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영상을 보면 지금 사인해 주는 거 네. 연예인 같다, 연예인급 인기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거 보고 사실은 굉장히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아니, 한동훈 장관 일 안 하십니까? 저거 오후 반차 쓰고 네.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무슨 뭐 개인 일정 때문에 개인 팬사인회 때문에 무슨 뭐 기차도 놓치고 3시간 놓쳤다고 하는데 그게勤務시간 뭐 이내인지 이후인지 뭐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저 정도 이 정치 일정 개인 일정 소화할 거면은 연차 쓰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동훈 장관의 이 그 최근 이제 뭐 언론에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조금 높은데 그 빨리 그냥 뭐 국무위원 장관직 사퇴하고 빨리 정치로 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지금 법무장관 일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기차 연기된 건 저녁 시간대긴 했습니다만 이게 예. 저녁 7시에 예약했다가 10시로 바꾼 거라서 근무 외 시간이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런 한동훈 장관의 뭐 개인 PR 행보냐 정치 행보냐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저래도 우리 직전에 박범계 장관 능가하지 못합니다. 박범계 장관도 스마일센터 방문했었어요. 그것도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대전 스마일센터 방문했는데 그 시민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이제 검찰 수사권 문제로 막 정부하고 검찰하고 시끄러웠을 텐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당론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중립을 위반하고 장관이 정치에 개입한 거지 한동훈 장관은 순수히 그냥 시민들의 저런 호응에 반응해 줄 뿐이고 그리고 저런 시간까지도 본인의 근무 외 시간 그리고 공식 행사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기 사인은 약간 2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까 저거 보니까 낮 시간대여가지고 저거는 아마 스마일 센터 전후로 이제 사인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기차역에 가서 또 기차역에 가가지고 시간대. 늦어진 거고 예. 어쨌든 사인은 근무 시간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궁금한 게 뭐 지금 저렇게 정치 아이돌 탄생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총선 출마하는 건가? 지금 뭐 모습을 보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지역 일정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다른 지역들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대전을 비롯해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장관은 누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왔고 그게 장관으로서의 역할과 또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결단이 서시면은 그 정치의 길을 택하실 때 뭐 당에서 이런 역할, 뭐 민주당의 뭐 이런 반응들이 있겠지만은 그냥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결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거는 좀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비대위원장 얘기도 있고 뭐 일부에서 선대위원장 얘기도 있고 비례대표 나올 거란 얘기도 있고 지역구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실 때 정치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입당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에 정해진 경선 절차를 그대로 따르셨거든요. 저는 이게 정치의 FM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치를 하겠다 선언하고 그리고 그 나의 정치적 지향점과 맞는 당에 가서 그 절차대로 따르는 것. 저는 한동훈 장관도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당내에서의 입지와 뭐 이런 부분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일부에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 한동훈 장관 탄핵도 검토해야 된다, 탄핵 소추안 발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좀 어떤 분위기인지도 궁금하고 만약 그런 경우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나서려고 한다면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 우선 뭐 한동훈 장관 탄핵 이야기는 좀 일부의 주장이고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모두 다 선을 긋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뭐 탄핵 의총할 때도 그때도 아예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뭐 아예 안건으로도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내 이제 주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 이제 곧 나갈 것 같은데 굳이 당에서 탄핵 소추 발의해가지고 한동훈 장관 출마 명분 만들어줄 필요가 있냐? 여기에 좀 무게중심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예. 지금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내각에 있는 여러 장관님들이 총선 출마 때문에 나오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뭐 얼마 임명되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장미란 차관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굉장히 인기 떨어지니까 장관들 다 엑소더스 하는 게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장관들이 지금 탈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장관들이 너무 다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너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름 나오는 거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원희룡 장관하고 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뭐 워낙 본인의 지금 맡은 바 소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요. 저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지만은 이게 여당의 일원으로서 정권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국무위원이라면 국무위원으로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늘 어느 정권, 어느 정부에나 있던 것 아닙니까? 예, 저는 뭐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대구 가면서 시기가 참 묘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잇따라 방문했고 영남 기반으로 물론 영남 신당은 아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영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을 창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가니까 견제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또 마침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광주를 갔더라고요. 예, 광주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3년 뒤에 정치 그만두실 분이다. 그분을 경쟁 상대로 삼지는 않는다. 내가 윤 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요건 이제 대권 도전하시냐는 질문을 받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 대해서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겠다. 예,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강서 선거 이후 한 지난주까지 몸값이 제일 높았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당의 어떤 화합의 메시지에서 징계 취소를 받아들이냐 마냐, 그 다음에 이제 신당을 창당하냐 마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제 시간은 다가오는데 본인이 예상한 어떤 그 빌드업의 수준보다는 미치지 못한 그 와중에 한동훈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조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직 빌드업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어제 네. 같은 경우에 그 며칠 전부터 이제 그 지지자 연락망 만들겠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는데 어제 저녁 기준으로 해서 35,000명 넘게 모였다. 이렇게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 정도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많은 좀 건데요. 넘게 이렇게 모였어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보면은 항상 인기 글의 조회수가 35,000개 정도예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시작한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한동안 딱 그 숫자에 머물러 있었어요. 10만을 넘지 못하고. 저는 그래서 딱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수준은 2030 남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아니고 좀 이 한쪽에만 쓰여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일 만큼 모인 거다. 그리고 이게 최고치 아니냐. 그 확장성은 부족해 보인다. 더 늘긴 예. 하겠지만은 이게 고정치 여기에서 얼마나 더 확장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명계가 어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이제 첫 발을 뗐는데 여기에서 지금 당내 상황 여러 가지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걸었던 그 현수막과 관련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수막 내용을 보면 자, 나에게 온당 뭡니까?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나에게 온다, 민주당이 나에게 온다, 약간 이런 귀엽게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가요? 네, 예. 나에게 온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냐. 저도 요게 청년들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뭐 이 메시지는 사실은 지금 당내에서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다 비판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강성 친명 그 지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민주 혁신회의조차 이거를 그 책임자 뭐 책임져야 된다. 뭐 이렇게 약간 이 비판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실책이기 때문에 수습을 잘 하면 되는 문제였다. 예. 그런데 지금 어제 나온 해명을 보니까 해명이 조금 더 과간입니다. 당에서 몰랐다 이런 주제죠. 네, 당이 한 게 아니라 업체가 했다. 약간 이런 주장을 하신 건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실은 뭐 불편하지만 그 양평 고속도로가 생각났어요.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결국에는 국토부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용역 업체가 한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것도 지금 똑같이 당이 한 게 아니라 업체가 한 거다. 아 이거 뭐 특검이라도 해서 이거를 뭐 누가 했는지 밝혀내야 되는 문제인지 예. 좀 화가 났습니다. 네. 사과하면 될 건데 이거 모른다고 하니까 더 문제다 이런 지적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 빨리 저희 현수막이 붙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현수막에 바로 앞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청년의 노력이 인정받는 나라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려고 디자인해놨거든요. 근데 예. 안 붙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예. 지금 민주당은 이거 대한민국 청년들 2030 세대 가스라이팅하는 겁니다. 이거 자주성을 무너뜨리고 정서적 지배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보여진 건데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호되게 혼나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예. 민주당의 절대 지지 세력은 8.6 운동권밖에 안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제 토론에서도 2030이 정치나 경제에 무지한 게 아니라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잘 새겨 듣기를 듣는 기회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정책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